2003년 겨울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병동에 눈이 소복이 쌓이던 날, 눈보라 속에서 한 여인이 혼자서 병원 문을 밀고 들어섰다. 그녀의 배는 몹시 불룩했고 겨우겨우 숨을 쉬는 듯한 표정으로 간호사에게 말했다. 조산일지도 몰라요. 그녀의 이름은 강지윤. 21살, 사회복지학과 3학년. 부모의 반대와 연을 끊은 채 홀로 서울에서 살아온 지 2년째였다. 남자친구는 책임을 질 수 없다며 이미 떠난 지 오래. 그리고 오늘 그녀는 3명의 생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첫 번째 아이, 민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아이, 하린과 하은. 그런데 하린과 하은은 단순한 쌍둥이가 아니었다. 의사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복부 초음파를 다시 확인하고는 긴급 회진을 돌렸다. 두 아이는 배로 연결되어 있었고 다리는 하나였다. 복부의 일부 장기도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 결합 쌍둥이입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이고 수술을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피로와 산통,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 속에서 점점 정신을 잃어갔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와중에도 그녀는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며칠 후, 지우는 퇴원 수속을 밟았다. 민서는 신생아실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고, 하린과 하은은 특수병동에서 집중 관찰을 받고 있었다. 간호사가 물었다. 아이들, 돌봐줄 보호자가 있으세요?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하얀 봉투 안에는 서울가정법원의 친권 포기서가 들어있었다.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다. 이 아이들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삶이란 가장 낮고 좁은 삶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퇴원복 안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손편지를 꺼냈다. 그리고 민서의 담요 한 켠에 살짝 넣었다. 글씨는 떨렸고 잉크는 희미했지만 마지막 문장은 또렷했다.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너희를 지킬 수 없어. 그날 밤 눈은 더욱 굵어졌고 지우는 다시는 병원 문을 돌아보지 않았다. 며칠 후 병원은 새 아이의 보호자를 찾기 위해 여러 기관에 연락을 돌렸다. 서울시는 긴급 위탁 가정을 통해 아이들을 분리해서 돌볼 수 있는 가정을 찾고 있었지만 결합상둥이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은 신청을 주저했다. 의료진들은 이 상황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했고 결국 사회복지사가 나섰다. 강원도에 있는 윤지우 씨 가정이 있습니다. 아이 셋까지 위탁한 경험이 있고 장애 아동 돌봄 교육도 수료했습니다. 병원은 마지막 희망이라는 심정으로 윤 씨 부부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며칠 후 조용한 강원도 양양의 한 농가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서울에서 온 전화야. 3명의 여자아이야. 그중 2명은 배가 붙어 있고 다리가 하나야. 윤지우는 전화를 받은 뒤로 하루 종일 거실을 왔다 갔다 했다. 남편 최연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미 둘 사이에는 친딸 하나와 입양한 2명의 딸이 있었고 마당에는 3마리의 개, 그리고 늘어난 병원비 영수증들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지우는 그날 밤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2004년 1월 민서가 처음으로 윤 씨 부부의 품에 안겼다. 조그맣고 온순한 아이였다. 눈빛은 맑았지만 혼자만의 외로움이 가득 담긴 듯했다. 지우는 민서를 안고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밤마다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그리고 한 달 뒤 하린과 하은이 병원에서 윤 씨 집으로 이송되었다. 큰 차량, 의료 장비, 인공호흡기까지 동원된 작은 작전 같았다. 첫 대면에서 민서는 두 동생을 보고 말없이 다가갔다. 아직 기어다니지도 못했지만 작고 느린 손으로 하은의 손가락을 잡았다. 그 순간 하은이 작게 웃었다. 그것은 가족이 되는 첫 번째 순간이었다. 그날 밤 윤지우는 새 아이를 품에 안고 다시 한번 손편지를 읽었다.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너희를 지킬 수 없어. 그 문장 앞에서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사랑 다음을 보여줄게. 그녀는 그렇게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강원도 양양,
겨울이 끝나고 첫 봄비가 내리던 날 윤지우는 휠체어에 누운 할인과 아은, 그리고 조용히 그림책을 들여다보는 민서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3명의 딸이라니 여전히 믿기지 않아. 그녀와 남편 최연수는 늘 평범한 삶을 원했다. 도시를 떠나 작은 농장을 일구고 자식들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는 삶. 그들은 위탁가정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돌보았고 이웃들 사이에서는 마음 넓은 부부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할인과 하은, 민서가 오면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평범함이란 단어는 이제 먼 나라 이야기였다. 처음 몇 주 동안 지우는 두 쌍둥이를 어떻게 안아야 할지 몰랐다. 두 아이는 배로 붙어 있었고 중심을 잡기 어려워 항상 한 아이의 몸이 다른 아이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할인은 자주 울었고 하은은 그런 언니를 따라 같이 울었다. 그들은 동시에 배고팠고 동시에 잠들지 못했다. 의료진은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병원에 데려올 것을 요청했다. 서울과 양양을 오가는 고속버스는 지우의 두통을 심하게 만들었고 한겨울 도로는 언제나 얼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한 번도 진료를 거르지 않았다. 어느 날 병원에서 의료진이 회의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윤 선생님, 할인과 하은의 분리수술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가능한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장기 일부와 조직이 연결되어 있지만 생존율은 6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성도 큽니다. 수술 후 두 아이 모두 한쪽 다리만 갖게 될 겁니다. 현수는 수술에 대해 처음 듣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뜨거운 국을 식탁에 놓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두 아이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인가? 지우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할 거야.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 이 소식은 곧 병원을 통해 알려졌고 언론의 관심도 함께 커졌다. 결합쌍둥이 자매, 분리수술 임박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각종 포털 사이트를 장식했다. 댓글창에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수술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지. 아직 말도 못하는 아기들에게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건 너무 잔인한 거 아냐. 아이들을 위한 선택인지 부모의 욕심인지 구분이 안 간다. 병원도 언론도 이 가족을 상품처럼 다룬다.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사랑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옳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현수는 거실 TV를 꺼버리고 조용히 말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 아이들을 가장 잘하는 건 우리야. 우린 가족이니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본격적인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다. 피부 확장을 위해 조직 확장기를 설치하고 두 아이의 복부에 주기적으로 소량의 생리식염수를 주입해 피부를 늘려야 했다. 이 과정은 몇 개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아이들은 매일 울었다. 불편하고 따가우며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었다. 민서는 그런 두 동생을 바라보며 말수가 줄었다. 6살이 된 그녀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방 안에 혼자 들어가 책을 읽고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지우는 어느 날 민서에게 물었다. 무슨 생각해? 민서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아무도 나한테는 관심 없어. 그 말은 지우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민서를 안아주려 했지만 민서는 몸을 살짝 피하며 속삭였다. 나는 그냥 조용히 지낼게. 6개월 후 수술 일자가 정해졌다. 2004년 10월 2일. 의료진 30명, 수술 시간 24시간 예상. 병원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상황을 알렸고 다시 한번 전국적인 관심이 쏠렸다. 지우는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심정으로 가방을 싸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날 아침 민서는 처음으로 말을 꺼냈다. 엄마, 그럼 나는 혼자 있어야 해? 지우는 민서를 품에 안고 대답했다. 아니, 엄마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우리가 가족이란 건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아. 그녀의 말은 민서에게 닿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 민서는 동생들이 누운 병실 창문을 조용히 열고 할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작은 손가락 사이로
처음으로 세 자매가 함께 잠들었다. 2004년 10월 2일 서울대학교병원 특수수술센터. 할인과 하은은 수술실로 옮겨지기 전 따뜻한 수면제를 맞고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흰 담요에 쌓인 두 아이의 몸은 아직도 하나였고 의료진은 마지막까지 수술 시뮬레이션을 반복하고 있었다. 윤지우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기도문이 쥐어져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읽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단 하나, 수술실 입구에 고정되어 있었다. 최연수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역시 며칠째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의 손은 서로 맞닿아 있었고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수술은 정오에 시작되었다. 20명이 넘는 의료진이 투입되었고 모니터마다 아이들의 심박수와 혈압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다. 수술은 복부 장기 분리부터 시작해 피부, 신경, 근육층까지 복잡하게 진행되었다. 수술이 시작된 그 시간, 병원 밖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오늘 수술,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부모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생방송 뉴스에서는 전문가 패널들이 나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한 생명윤리학자는 말했다. 두 아이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결정은 너무 빠른 것일 수 있어요. 반면 소아외과 전문의는 단호하게 말했다. 장기 공유 상태로는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이 어렵습니다. 독립된 삶을 위한 수술은 필요한 선택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댓글란은 이미 전쟁터가 되었다. 어떻게 저런 애들을 키우겠다는 거지? 영웅 코스프레하는 위선적인 부부 같아. 수술해서 정상인처럼 살게 해줘야지. 뭐가 문제야?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은 다음과 같았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도구처럼 만들지 말라. 수술은 오후 11시가 넘어가도록 계속되었다. 의료진은 번갈아 교체되며 집중력을 유지했고 땀과 피가 뒤섞인 수술복은 점점 무거워졌다. 자정이 가까워지던 순간 복부 장기의 분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두 아이의 심박 수치는 안정적이었다.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두 아이를 별도의 수술대로 나눴다. 그 순간 윤지우는 복도 의자에서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다. 이제 너희는 둘이구나. 다음 날 아침, 수술은 총 23시간 48분 만에 종료되었다. 할인과 하은은 각각의 병실에서 회복 중이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복부에는 커다란 봉합 자국이 남아있었다. 두 아이 모두 다리는 하나뿐이었다. 병원장은 공식 브리핑에서 수술의 성공을 발표했다. 두 아이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향후 재활치료를 통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다음 날 뉴스의 제목은 이렇게 시작됐다. 지지의 수술, 할인과 하은, 분리 후 첫날. 그러나 박수를 보내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인터넷상에서는 아이들을 실험대에 올렸다는 비난도 이어졌다. 한 유력 일간지는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이 결정은 누가 내렸으며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는가? 부모가, 의료진이, 사회가 과연 아이들의 미래를 대신 설계할 자격이 있는가? 수술 후 첫 주, 할인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하은이 어디 있는지 묻지도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 지우는 조용히 다가가 손을 잡고 속삭였다. 하은이는 바로 옆 병실에 있어. 너희 둘 다 잘 해냈어. 하은 역시 깨어났지만 반응은 달랐다. 그녀는 차분하게 눈을 깜빡이며 숨을 고르고 의사들이 말할 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간호사가 다리 쪽을 만지는 순간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다리가 없어졌어요. 의료진은 준비한 대로 설명을 이어갔지만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 처음으로 혼잣말을 했다. 왜 떨어졌을까? 한편 민서는 서울에 머물며 이모 집에서 지냈다. 그녀는 TV에서 자신들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인터넷에 사진이 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유치원 친구가 말했다. 이 사람들 너 동생이야? 민서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할인이랑 하은이.
친구는 신기한 듯 물었다. 너는 왜 안 나와?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아무 이상도 없는데 그래서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아.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하리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하은은 어색하게 목발을 잡고 있었다. 윤지우는 두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시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수술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님을. 오히려 이제부터 더 많은 질문과 시선,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새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날 밤 병원 근처 작은 모텔방에서 세 자매는 오랜만에 한 방에 함께 누웠다. 민서가 중간에 누웠고 양옆에 하린과 하은이 누웠다. 하린은 중얼거렸다. 우리 다시 붙어 있는 것 같아. 민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원래부터 너희 옆에 있었어. 그 순간 어른들이 만든 선택 속에서도 아이들만의 방식으로 가족은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수술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병원 복도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조용했다. 하리는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고 왼쪽 허리 아래로는 감각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하은은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한 채 휠체어 위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둘은 같은 방에 있었지만 마른 거에 없었다. 어느 날 밤 간호사가 나간 뒤 하린이 입을 열었다. 우리 왜 떨어졌을까?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질문을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던졌지만 아직 어떤 답도 찾지 못했다. 붙어 있을 땐 그렇게 아프지 않았잖아. 하린의 말에 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오히려 반대였다. 붙어 있을 때 하린의 울음소리조차 자기 것처럼 들려왔고 밥을 먹을 때도 잘 때도 늘 같은 자세, 같은 감정을 강요당하는 느낌이었다. 이제는 처음으로 자기 몸이 자기만의 것이 되었다. 그런데 자유로워야 할 이 순간이 왜 이렇게 공허할까? 윤지우는 두 아이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며 하루하루가 감정의 롤러코스터였다. 하리는 계속 통증을 호소했고 재활치료도 어려워 보였다. 하은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지만 말을 점점 아꼈다. 그리고 민서는 여전히 조용했다. 서울로 돌아오고 나서부터 그녀는 침묵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유치원에서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는 듯했지만 교사는 가끔 연락을 해왔다. 민서가 점심을 거의 먹지 않아요. 혼자 놀고 친구들에게 말을 잘 안 걸어요. 지우는 민서를 다정하게 불러앉히고 물었다. 무슨 일이 있니?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그냥 다들 하린이랑 하은이 얘기만 해요. 그 말은 짧았지만 지우에게는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그녀는 민서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니었다. 이제부터라도 민서의 눈을 바라봐야 했다. 2달 후 세 자매는 다시 강원도의 집으로 돌아왔다. 지우와 현수는 집 안 곳곳을 개조했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했다. 농장의 일은 줄었고 집안의 시간이 많아졌다. 처음 며칠은 비교적 평온했다. 민서는 다시 언니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 기뻐 보였고 하리는 조금씩 휠체어에 익숙해졌다. 하은은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일주일에 2번 병원에 다녀야 했지만 그 외 시간에는 혼자 책을 읽거나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하은은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자기 몸을 들여다보곤 했다. 수술 자국, 없는 다리, 휠체어 옆에 놓인 의족. 그녀는 거울을 보며 속삭였다. 나는 반쪽이야. 하리는 다르게 반응했다. 처음으로 자기 자리가 생겼다는 사실에 안도했는지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작은 식물들을 돌보며 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그녀는 종종 민서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생기고 있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세 자매는 초등학교에 입학 준비를 하게 되었다. 동네에서는 서울에서 온 특별한 자매로 소문이 퍼졌고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미리 회의를 열었다. 입학 첫날 아이들의 교실은 평소보다 많은 학부모로 북적거렸다. 어떤 아이는 할인을 가리키며 말했다.
진짜 휠체어 타고 왔어. 또 다른 아이는 하은의 의족을 보고 속삭였다. 로봇 다리야. 무서워. 그날 밤 하은은 저녁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하은은 침대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다. 하은아, 오늘 힘들었니? 엄마,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그 질문에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아이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서는 하은의 옆에 누워 속삭였다. 나는 내가 로봇 다리여도 좋아. 하은이는 그냥 하은이니까.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민서의 손을 꼭 잡았다. 며칠 뒤 민서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할인이랑 하은이는 사람들이 기억해. 나는 항상 옆에 있지만 그냥 조용한 배경 같아. 가끔은 나도 조금 이상했으면 좋겠어. 그 문장을 쓴 후 민서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이 불었다. 그녀는 스스로 되뇌었다. 나만의 이야기는 어디에 있을까? 봄이 끝나갈 무렵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리는 휠체어에서 점점 익숙해졌고 꽃을 가꾸며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새싹이 자라나는 걸 기록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하은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피아노 앞에 앉았고 자주 음악을 틀어놓은 채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민서는 묵묵히 두 언니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의 세계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민서는 책가방을 내려놓자마자 거실에 앉아있던 지우에게 물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체험학습 가요. 나도 갈 수 있지? 지우는 머뭇거렸다. 그날은 하은의 재활치료 일정과 겹쳐 있었고 할인의 병원 검진도 예정되어 있었다. 민서야, 그날은 엄마가 병원에 같이 가야 해서.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는 소리가 평소보다 컸다. 지우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다 돌아섰다. 다음 날 민서는 학교에서 받은 가정통신문을 가위로 조용히 찢었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그녀도 말하지 않았다. 하은은 재활치료 중에 물리치료사에게 말했다. 나는 계속 운동하면 예전처럼 뛸 수 있을까요? 치료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완전히 같을 순 없지만 충분히 활동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무리하면 안 돼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예전처럼이라는 단어만 계속 맴돌았다. 그날 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의족을 벗고 한참을 서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며칠 후 학교에서 큰 행사가 열렸다. 운동회였다. 모든 아이들이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팀을 나눠 게임을 했다. 하리는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고 휠체어에 앉아 선생님 옆에서 다른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하은은 고집 끝에 줄넘기 게임에 참여했고 민서는 달리기 팀에 배정되었다. 게임이 시작되기 직전 민서는 운동화 끈을 묶으며 잠시 언니들을 돌아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무언가 깨달았다. 자신이 뛰는 모습을 할인도 하은도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자리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민서는 망설였고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간신히 일어났다. 달리기 출발선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세 자매는 말이 없었다. 저녁 식사 후 민서는 갑자기 물었다. 엄마, 나는 왜 우리 가족에서 제일 평범해? 지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평범하다는 게 나쁜 건 아니야, 민서야. 그런데 평범하면 아무도 안 봐요. 그 말에 할인과 하은도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할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도 안 바랐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하은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민서는 혼자 식탁에 앉아 식지 않은 국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며칠 후 사건은 갑작스럽게 일어났다. 농장 뒤편의 언덕길. 할인이 작은 화분을 옮기다 그만 중심을 잃고 휠체어가 기울었다. 그 순간 언덕 아래로 그대로 굴러떨어졌다. 비명소리에 달려온 지우와 현수는 울고 있는 할인을 발견했다.
그녀는 무릎을 감싸 안고 있었다. 휠체어는 부서졌고 다리에는 멍과 상처가 가득했다.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 척추 하부에 미세한 골절이 생겼고 복부 수술 부위에도 손상이 있었다. 의사는 신중하게 말했다. 할인 양은 다시는 휠체어 없이 움직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형외과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지우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다시 수술해야 하나요? 의사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병실 침대에 누운 하리는 지우를 바라보며 물었다. 엄마, 내가 떨어졌을 때 그냥 둘이었으면 안 그랬을까?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인의 눈빛은 너무 차분했고 너무 아팠다. 그 시각 집에 남은 하은은 창밖을 바라보다 중얼거렸다. 우리한테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민서는 자신의 일기장에 처음으로 낯선 문장을 적었다. 언니들이 아프면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편안할까? 그녀는 그 문장을 적고 나서 펜을 덮고 조용히 불을 껐다. 할인의 병원 입원은 2달 가까이 이어졌다. 척추 아래쪽에 생긴 골절은 비교적 안정되었지만 기존 수술 부위의 손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의료진은 정기적으로 엑스레이와 MRI를 찍으며 경과를 살폈고 추가 수술을 결정할지 고민 중이었다. 윤지우는 병실과 집을 오가는 삶을 살았다. 하루는 병원에서 할인 옆을 지키고 하루는 양양의 집에서 하은과 민서를 챙겼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얼굴엔 피곤이 가득했다. 최연수는 일터를 줄이고 집안일을 도맡았다. 그러나 세 아이 모두의 감정은 쉽게 다스릴 수 없었다. 할인은 입원 후 말이 거의 없어졌다. 처음 며칠은 통증에 신음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점점 눈을 감고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하은이 병문안을 왔을 때 할인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하은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괜찮아. 많이 아팠다면서. 오. 엄마가 곧 다시 수술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어. 무서워? 할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무섭지 않아. 그냥 지겨워. 하은은 그 말에 멈칫했다. 그녀는 할인의 침대 끝에 앉아 병실 바닥만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다. 우리 그때 붙어 있었으면 나았을까?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우는 집으로 돌아와 민서를 불렀다. 민서야, 내일은 너도 병원에 가자. 할인이가 보고 싶을 거야. 그러나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냥 집에 있을래요. 가도 내가 거기 있어야 할 이유 없잖아요. 할인이도 하은이도 나보면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지우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서의 말에서 자라나는 거리감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질투나 외로움이 아니었다. 무언가 더 깊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심함. 민서는 이제 그들 셋이 하나였던 기억조차도 지우고 있는 듯했다. 며칠 뒤 할인의 상태는 다소 안정되었고 집으로의 퇴원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휠체어 없이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욕실이나 부엌으로도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귀가 첫날 지우와 현수는 조용히 집안 곳곳을 다시 정리했다. 그러나 문제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온도였다. 할인은 방에서 잘 나오지 않았고 하은은 피아노 연습 시간 외에는 책상에 앉아 조용히 그림을 그렸다. 민서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고 혼자 식사하는 일이 늘어났다. 어느 저녁 민서가 밥을 먹다 말고 물었다. 엄마, 나는 여기 없어도 돼? 지우는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다들 바쁘잖아. 나는 그냥 방해 안 되게 조용히 있을게. 그 말은 칼처럼 지우의 가슴에 꽂혔다. 그러나 그녀는 답할 수 없었다. 어느새 이 집의 공기 자체가 무언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하은이 민서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민서는 고개만 살짝 돌렸다. 무슨 일이야? 하은은 한참 머뭇거리다 말했다. 우리 셋이었잖아. 예전엔. 민서는 미소도 없이 대답했다. 그건 예전이고
지금은 아니야. 왜 그렇게 말해? 우리 아직 가족이잖아. 가족이었으면 누군가는 나한테도 뭐라도 물어봤겠지. 하은은 말문이 막혔다. 민서는 조용히 이어서 말했다. 나는 그냥 너희 이야기의 배경인 것 같아. 있긴 하지만 없어도 되는. 그 순간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민서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대화는 두 사람 사이에 깊은 벽을 만들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열린 학급 미술대회에서 하은은 가족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다. 그림 속에는 3명의 소녀가 있었다. 가운데 소녀는 얼굴이 없었다. 선생님이 물었다. 여기, 이 친구는 왜 얼굴이 없나요?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그 그림을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날 밤, 하리는 방 안에서 조용히 민서에게 편지를 썼다. 하지만 그 편지는 끝까지 완성되지 않았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너랑 이야기하고 싶은데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다. 말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서로의 눈을 피하고 감정을 접고 질문을 삼키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조용한 틈 사이로 또 다른 균열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다가올 폭풍의 전조였다. 여름의 끝자락, 잔잔했던 농장의 아침 공기는 그날따라 무거웠다. 하은은 새벽부터 몸이 불편하다고 했다. 다리 근육이 당기고 의족을 착용할 때마다 통증이 심해졌다. 지우는 급히 병원에 예약을 잡았고 하은과 함께 서울로 향했다. 병원에서의 진단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하은의 의족과 연결된 골반 부위에 염증이 퍼지고 있었고 골 조직 일부가 괴사 위험에 놓여 있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골 조직을 정리하고 염증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하얘졌다. 가족의 의료보험은 이미 한도를 초과했고 지난 할인의 입원비로 저축도 바닥난 상태였다. 그녀는 의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의사는 차트를 내려다보며 답했다. 기본적으로 1,500만 원 이상 예상됩니다. 재활치료까지 포함하면 2천만 원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병실 문을 닫고 나왔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우는 식탁에 앉아 현수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가 가진 건 이제 거의 없어. 대출도 추가로 어렵고. 현수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그러면 또 공개해야 하는 건가? 그 말에 지우는 손을 움켜쥐었다. 한때 언론에 등장한 그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동정을 샀고 도움도 받았다. 하지만 그만큼 상처도 컸다. 댓글, 비난, 조롱, 그리고 아이들을 도구로 쓰는 부모라는 낙인. 그때처럼 다시 세상의 앞에 서야 한다는 생각은 공포와 죄책감을 동시에 몰고 왔다. 그러나 현실은 선택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며칠 뒤 지우는 하은과 함께 작은 촬영 스튜디오를 찾았다.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옛 지인이 도와주겠다고 했고 간단한 인터뷰 영상과 사연을 정리해 인터넷 모금 사이트에 올리기로 했다. 촬영 당일 하은은 정면을 바라보지 못했다. 카메라 앞에 앉은 그녀는 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다시 걷고 싶어요. 그냥 평범하게 학교 가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지우는 눈물을 참으며 화면 밖에서 지켜보았다. 며칠 후 영상은 업로드되었고 곧 SNS에서 공유되기 시작했다. 초반 반응은 따뜻했다. 꼭 수술 잘 되길 바랍니다. 도움 줄 수 있어 기쁩니다. 응원합니다. 이 가족은 정말 강하네요. 하지만 이내 익숙한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다. 또 얘들이야. 몇 년 전에도 기사 봤던 것 같은데. 부모는 뭘 했길래 또 돈이 없대. 이 정도면 콘텐츠화 아님. 지우는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하은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며칠 후 학교에서 민서는 친구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 아, 너네 가족 또 뉴스 나왔더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요즘 다 돈 벌려고 애들 앞세우는 거래. 민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하리는 조용히 다가가 문 앞에 서서 말했다. 민서야, 괜찮아? 가족이면 왜 이렇게 창피하지? 하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며칠 후 한 언론사에서 가족에게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지우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모금이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자 결국 고민 끝에 허락했다. 기자는 조용한 농장집으로 찾아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나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다시 아프기 싫었어요. 지우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기자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혹시 이 모든 과정을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지우는 긴 침묵 끝에 말했다. 후회는 했죠. 하루에도 몇 번씩. 하지만 다시 돌아가도 전 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지금도 저는 제 아이들을 살리고 싶었으니까요. 인터뷰 기사는 곧 인터넷에 퍼졌다. 댓글란에는 찬반 의견이 교차했다. 진짜 용기 있는 엄마다. 지나친 감정 소비. 이젠 지겹다. 아이들이 뭘 느낄까 생각은 하나. 세 자매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반응을 받아들였다. 하은은 수술 날짜를 받아들였고 조용히 준비했다. 하리는 뉴스 댓글을 하나하나 읽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민서는 다시 일기장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표정으로 사는지 궁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냥 이야기의 소재, 눈물의 장면이 필요한 것 같다. 나는 그중 어디쯤에 있는 사람일까? 하은의 수술은 9월 중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행되었다. 염증 부위를 제거하고 괴사한 뼈 조직을 정리하며 인공보형물로 대체하는 고난이도 수술이었다. 수술 시간은 총 6시간. 의료진은 신중하게 움직였고 가족은 복도에서 손을 꼭 잡은 채 기다렸다. 민서는 이번에도 병원에 오지 않았다. 할인만 휠체어를 타고 병원 복도에 앉아 수술실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하은아, 꼭 잘 돼야 해. 지우는 눈을 감고 기도했고 현수는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서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의료진은 하은의 회복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내다보았고 염증의 재발 가능성도 낮다고 설명했다. 하은은 마취에서 깨어난 후 눈을 감은 채로 한참을 있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다. 지우가 손을 잡자 그녀는 겨우 한마디를 말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겠네. 수술 다음 날 병원 로비에는 낯선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수취인은 윤지우 귀하, 발신자는 적혀 있지 않았다. 지우는 처음엔 무심코 넘기려 했지만 필체가 이상하게 익숙했다. 병실로 돌아와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편지 한 장과 오래된 병원 서류 사본, 그리고 초라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에는 어린 여자아이 3명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태어난 그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병원을 나왔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은 너무 작았고 나약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에서야 비로소 그 이름들을 다시 부를 용기가 생겼습니다. 민서, 할인, 하은, 미안하다. 그 말을 전하고 싶어서 편지를 씁니다. 나는 너희의 친어머니 강지윤입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현수가 옆에서 조용히 봉투를 받아들고 말했다. 이제야 돌아왔네. 며칠 후 지우는 민서를 불렀다. 방 한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던 민서는 고개를 들었다. 민서야,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지우는 편지를 건넸다. 민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편지를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진짜야? 그래. 내가 태어났던 그날 이 손편지가 함께 있었어. 그때는 아무도 이름을 몰랐지만 이 글씨 같은 사람이야. 민서는 손을 꼭 쥐며 입술을 깨물었다. 왜 이제야 온 거야?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민서를 안고 등을 토닥였다. 넌 묻고 싶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그녀는 대답할 책임이 있겠지. 며칠 뒤 지우는 병원 사회복지사를 통해 강지윤의 연락처를 받았다. 그녀는 현재 대학 강사로 일하며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때 지우는 숨을 삼키며 조용히 말했다. 저 혹시 만나볼 수 있을까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지우는 고민 끝에 대답했다. 당신이 새아이의 과거라면 나는 지금이고 앞으로는 아이들이 결정해야겠죠. 만남은 조용히 이루어졌다. 지우는 민서와 할인, 하은에게 강지윤의 존재를 설명했다. 셋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인은 당황했지만 끝까지 듣고 있었다. 하은은 처음엔 방을 나가 버렸지만 결국 다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만남은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강지윤은 흰 셔츠에 얼굴이 야위어 있었고 새 아이가 들어오는 순간 고개를 들지 못했다. 먼저 말을 건넨 건 민서였다. 사진은 기억나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다. 이 사진은 너희가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찍은 거야. 그날이 마지막이었어. 할인은 묻고 싶던 질문을 참지 못했다. 그럼 왜 지금이에요? 지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너희를 잊은 적은 없었어. 하지만 너무 무서웠어. 나를 봤을 때 너희가 원망하면 어떡하나. 아니면 아무 감정도 없으면 어떡하나. 하은은 말없이 지켜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기억은 없지만 질문은 많아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대답할게. 시간이 걸려도 전부. 그날 저녁 세 자매는 처음으로 어릴 적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작고 흐릿한 흑백 이미지 속 세 아이는 함께 담요에 쌓여 있었다. 민서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왔던 거구나. 할인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다시 여기 있잖아. 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 셋이 선택할 수 있어. 그 말은 비로소 가족의 주도권이 부모가 아닌 아이들에게 돌아왔다는 선언이었다. 강지윤과의 만남 이후 세 자매는 며칠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만남은 과거의 문을 다시 여는 일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문을 여는 일이기도 했다. 민서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만의 방에 들어가 책상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엔 일기처럼 시작했다. 그러다 점점 그것은 짧은 에세이로, 이야기로, 자서전의 일부처럼 바뀌었다. 지우는 우연히 민서의 노트 한 귀퉁이를 보게 되었고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안에서만 존재했다. 하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문장을 쓰고 싶다. 지우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살며시 노트를 덮었다. 민서는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지역 청소년 문예 공모전에 글을 제출했다. 며칠 후 수상 결과가 발표되었고 그녀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작품 제목은 별표 배경 속의 아이 별표였다. 그 글은 조용히 퍼져나갔고 몇몇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지우는 민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책으로 내볼 생각은 있어? 민서는 잠시 고민하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응. 그런데 그 책은 가족 이야기가 아니야. 그건 나의 이야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너는 너의 이야기를 해도 되는 나이야. 하리는 여전히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점점 능숙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컴퓨터로 식물 생태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고 텃밭에서 자라는 풀과 꽃을 관찰해 일지를 정리했다. 현수는 어느 날 그녀의 방에 들어가 조용히 물었다. 식물 좋아하니? 응, 말은 없지만 매일 조금씩 달라져. 나도 그런 식으로 살고 싶어. 그날 이후 현수는 작은 온실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리는 본격적으로 식물 관찰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SNS에 사진과 글을 올렸다. 팔로워가 점점 늘었고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짧은 문장으로 기록했다. 가끔은 뿌리를 내리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뿌리가 없으면 바람에 흔들리기만 하니까. 그녀는 그 글을 올린 후 처음으로 자신을 할인이 아니라 별표 정할인 별표이라고 소개했다. 누구의 동생도 누군가의 이야깃거리가 아닌 자기 이름으로 존재하는 사람으로. 하은은 수술 후 빠르게 회복했고 재활치료도 성실히 받았다. 그리고 어느 날 가족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나는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어. 지우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하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내 몸을 내가 다시 움직일 수 있게 해준 사람들이 내 인생을 바꿨어. 나도 누군가한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녀는 병원에서 만난 물리치료사에게 연락해 견학과 봉사를 시작했다. 병원 복도에서 휠체어를 밀어주고 어린 환자들에게 간단한 스트레칭을 알려주며 시간을 보냈다. 하은은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때때로 불안하다. 하지만 내 상처가 누군가의 방향이 될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삶을 잘 견뎠다는 증거일 것이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세 자매는 함께 강원도의 숲길을 걸었다. 민서는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었고 하은은 천천히 의족을 맞춰 걷고 있었다. 하리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손에는 작은 노트북이 있었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추고 낙엽이 사뿐히 떨어질 때 민서가 입을 열었다.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걸어온 건 처음이지? 하은이 웃으며 대답했다. 예전엔 늘 누워 있었거나 병원이었으니까. 하린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어디선가 다시 만날 테니까.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각자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으니까. 세 자매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다. 침묵이 흘렀지만 그건 더 이상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정의 침묵, 그리고 존중의 침묵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거실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새 아이가 처음 집에 왔던 날, 수술 후 처음 웃었던 날, 함께 울고 웃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사진으로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중 한 장을 꺼내 액자에 넣었다. 흑백이던 사진을 스캔해 컬러로 복원한 세 자매의 아기 시절 사진이었다. 그녀는 액자를 창가에 두며 속삭였다. 이제 너희는 내 품을 벗어나. 너희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야.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리는 강원도 농장 한켠의 작은 온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SNS 계정은 이제 식물치료사 정아린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고 그녀가 키운 식물들을 통해 마음의 치유를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었다. 그녀는 직접 만든 차를 보내며 짧은 편지를 동봉하곤 했다. 당신의 하루가 부드러운 햇살처럼 따뜻하길 바랍니다. 그녀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이 그녀를 가두는 도구는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하은은 서울의 한 재활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보조 업무였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환자들과 깊은 신뢰를 쌓았다. 같은 나이에 다리를 잃은 소녀가 처음 병원에 왔을 때 하은은 그 아이 곁에 조용히 앉아 말했다. 나는 너처럼 한쪽 다리가 없어. 그런데도 나는 오늘도 잘 일어나고 걷고 살아가. 그 말에 아이는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고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하은은 다이어리에 한 줄을 적었다. 내가 겪은 일은 사라지지 않지만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민서는 18세가 되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첫 책을 출간했다. 제목은 배경 속의 아이였고 출간 후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녀의 글은 꾸밈없이 솔직했고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책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됐다. 나는 오랫동안 내 존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쓰는 문장 하나하나가 나의 세계를 만들어준다는 걸 알았다. 이 글은 누구의 동생도 아닌 정민서로 살아가기 시작한 기록이다. 출간 기념 북토크 행사 날 관객 중에는 하린과 하은, 그리고 지우와 현수도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민서는 무대에 올라 관객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는 늘 조용히 서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게 참 벅찹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 셋은 누구의 이야기 속 인물이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가을의 끝자락, 세 자매는 다시 양양의 집에 모였다. 오랜만에 만남이었다. 각자의 삶은 다르고 일정도 바빴지만 이 날만은 반드시 함께하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마당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현수는 따뜻한 장작불을 피우고 있었다. 지우는 세 자매가 좋아하는 간식과 차를 준비했다. 하리는 휠체어를 타고 마당 한가운데로 나왔고 하은은 위족을 정리한 후 천천히 걷고 있었다. 민서는 카메라를 들고 그 모습을 조용히 담았다. 찍지마, 나 오늘 화장도 안 했어. 하은이 웃으며 말하자 민서가 대답했다. 그게 진짜 모습이니까 더 예뻐. 세 자매는 나란히 벤치에 앉았다. 어린 시절엔 늘 한 이불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들 사이의 거리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하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 하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돌아가야 할 이유도 없어. 우리는 여기까지 잘 왔잖아. 민서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우리한테 가장 어울리는 자리야.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 사이로 여전히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새 아이의 방을 정리하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앨범 속에는 아직 걷지 못하던 시절의 세 자매가 있었다. 붙어 있었던 몸, 떨어지는 수술, 눈물, 미소, 상처, 회복, 모든 순간들이 한 장씩 페이지를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앨범 마지막 장에 빈 페이지를 남겨두며 말했다. 이제 이 페이지는 너희가 채우는 거야. 엄마는 더 이상 대신 써주지 않을게. 하린, 하은, 민서는 각자의 펜을 들고 각자의 글씨로 한 문장씩 적었다. 하린은 썼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뿌리처럼 천천히 자라간다. 하은은 썼다. 내 상처는 나를 가두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만들었다. 민서는 마지막으로 적었다. 나는 이제 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그 밑에 셋은 함께 적었다. 우리는 다른 몸, 다른 길을 걷지만 같은 하늘 아래에서 서로를 기억하며 살아간다. 그날 밤, 불을 끄기 전 지우는 거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조용히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세 자매는 각자의 방에서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고 있었다. 지우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이 아이들을 낳지는 않았지만 이 아이들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들을 함께했어.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녀는 조용히 등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 집은 여전히 오래되고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각자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세 개의 우주가 반짝이고 있었다.